네, 반갑습니다. 자, NCS를 준비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어휘 파트 또 언어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또 이 시간 OT 이런 것까지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려고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송건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국어 전문 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어 국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어와 관련되어 있는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이런 기업과 같은 기업 적성 시험, 뭐 공무원 시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자, 사실 NCS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생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거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개념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OT라고 하는 오리엔테이션인 만큼 대략적인 이 시험의 특징과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시면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의 이해라고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다룰 건데요. 자, 먼저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취업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또 어떤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취업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지요? 뭐 시험이든 자격증이든 소위 얘기해서 어떤 스펙을 여러분들이 마련을 하셨는지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취업을 위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런 스펙, 능력, 자격증, 뭐 이런 등등등 직장에 들어가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용이 있어? 예. 이런 걸 하라고 하는데 뭔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런 걸 따놓는 게 과연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NCS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것은 능력 중심 채용이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실제 취업을 해서 공부 따로 또 취업 현장에서의 업무적인 그런 것이 따로 놀지 않고 서로 좀 연관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래서 직업 능력을 선발 기준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불필요한 스펙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오버 스펙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딱 맞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온 스펙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파트는 직업인이 공통으로 갖춰야 될 능력, 크게 10개 영역, 그리고 34개 하위 영역으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분류 24개부터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거의 900개 정도 이런 세분류까지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ncs.go.kr에 많이 들어가셔서 자료도 보시고 또 거기 있는 샘플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은 현재로서는 제가 이 강의를 드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사이트가 완전히 잘 구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아직도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그 사이트에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ncs.go.kr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해야 돼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념과 연결되는데요. 자, 이 사이트 여기 보시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학습 모듈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찾아 들어가서 내가 맞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리고 마지막 세분류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능력 중심 채용의 어떤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화면이 조금 작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입사 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이 교재의 앞부분에 보시면 능력 중심 채용의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그 프로세스가 첫 번째 채용 공고도
이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도대체 내가 여기 들어가려면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있으면 좀 불필요한 그런 어떤 낭비, 그런 오버스펙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직무에 필요한 능력 요소를 지원자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 프로세스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입사 지원서. 그 부분도 이제 차별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요 입사 지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필기 평가가 있겠죠. 그 필기 평가도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 또 직무 수행 능력 이런 것을 나누어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면접을 또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면접 평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이런 5가지의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때 경력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 관련 기타 활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경력이라고 말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대가를 어느 정도 받으면서 하는 것을 경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대가를 보수를 받고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좀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력란에 적을 수 있는, 즉 당신이 돈을 받으면서 페이를 받으면서 하는 그 일이 어떤 것이냐를 물어보는 그런 파트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경력사항은 아니겠지만 내가 관련된 기타 활동을 또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능력 소개서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또 제가 드린 보충 프린트 갖고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경험과 경력이라 하는 것이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 경력이고, 일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한 것을 경험이라고 한 어떤 구분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기소개서, 역시 그냥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보여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류평가 영역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기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출제 방향과 출제 방법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는 이제 면접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파트도 뒤에 보충 프린트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 뒤에 보면 예제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함께 좀 중요한 팁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 OT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면접 같은 경우에도 조금 세분화해서 직무 능력과 관련된 그런 것도 물어보게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상황 면접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뒤에 보충 프린트를 통해서 또 교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특히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저의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마 직무 능력 소개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제 면접 파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제가 드리는 자료, 그리고 주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활용해서 조금 팁들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그래도 이 OT에 좀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뒤어서 이제 1강부터 우리가 이제 기초 능력 관련된 부분들을 한 강씩 또 이론 문제풀이 함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존의 채용에서 서류 전형은 막 그런 드라마나 영화 있잖아요. 이렇게 막 서류가 쫙 쌓여 있고 딱 보고서 뭐 어느 학교 나왔는지 보고 뭐 쓰레기통에 바로 집어 던지고 뭐 이런 화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의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대기 형식의 자기소개서, 뭐 직무 연관성, 미흡, 이런 어떤 단점이 있고 개인 신상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NCS 기반에서의 어떤 채용에서의 서류 전형은 좀 직무 요건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직무와 관련된 경험, 활동,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묻는 자기소개서를 요구한다. 직무에서 갖추어야 할 어떤 능력, 그런 관련, 지원자의 어떤 경험 같은 것을 기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다 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쨌거나 자기소개서와 또 여기서는 좀 약간 특이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직무능력 소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뭐 대학뿐만이 아니라 뭐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그런 자기소개서, 또 입사 시의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가 강의와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현재 이 NCS에서의 그런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들을 또 뒤에 좀 면접에 대한 이야기 팁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서 좀 효과적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린 프린트에서의 직무능력 소개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보시면 경력, 경험기술서, 입사 지원에서 작성한 경력 및 경험사항에 대해서 당시 맡았던 역할, 주요 수행 업무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입사 지원서 내의 어떤 경력, 경험 항목 이런 작성 내용이 정말 맞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면접할 때 아주 중요한 활용 자료가 된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경험 기술서와 경력 기술서, 거듭 얘기하지만 페이를 받은 일을 우리가 경력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일을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 써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지원서에 기술한 직무 관련 기타 활동에 대해, 즉 경험 기술서에 대한 예시입니다.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 내역, 소속 조직, 활동에서의 역할, 활동 결과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쓸 말이 없는데 라는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서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체험에 대한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지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험을 쓰는 게 아닙니다. 면접에서도 내가 체험을 뭘 했다를 얘기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경험과 체험이 별로 크게 달라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체험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내가 단지 겪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걸 해봤다, 어떤 걸 겪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쳤다. 내가 주어져 있는 나의 환경 같은 거,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또 내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봤고, 뭐 직장 생활을 뭐 했고, 뭐 어떤 걸 공부했고, 이런 것들이 다 체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경험이라는 거죠. 그럼 경험은 뭐냐? 체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겪은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그 겪은 체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았고, 배웠고, 성장했는지, 변화되었고, 발전되었는지, 그것이 바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 미국에 실제로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는데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즉 환경이 똑같았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랐어요. 근데 이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는 아시다시피 유전자가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같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너무 다른 삶을 살게 되어서 기자가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서로 유전자도 환경도 같았는데 이렇게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느냐라고 각각 그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달랐냐면요. 뭐 형이냐 동생이냐는 제가 보기에 쌍둥이 무슨 형과 동생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A, B라고 하겠습니다. 뭐 A를 먼저 말씀드리면 전과 뭐 7범에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소위 얘기해서 사회의 어떤 인간 쓰레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 B는 뭐 박사학위가 뭐 2개나 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스스로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너무 다른 형제라는 거죠. 두 사람에게 왜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환경과 유전자가 같은데 라고 했었을 때 그 첫 번째 뭐 A라고 말씀드렸던
왜 그러겠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 무슨 얘기냐라고 했더니 내 아버지가 예, 전과자의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자였다. 내가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었다. 내가 아버지처럼 되고 싶진 않았지만 내가 보고 배운 게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 예. 어때요? 뭐 그럴듯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B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B한테 당신이 왜 그러냐? 형제 A는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처럼 비슷한 길을 가게 됐는데 왜 당신은 너무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B의 대답 역시 A와 똑같았다는 거죠.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어린 날 보고 자란 게 그 모습인데 내가 어떻게 입에 술을 댈 수 있었겠냐? 내가 어떻게 마약을 댈 수 있었겠냐? 나는 내가 나중에 사랑해서 결혼하게 될 내 아내가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살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태어나게 될 나의 자녀가 불행한 우리 형제처럼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마약, 알코올 전혀 생각도 안 했고 손에 대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고 했다는 거죠. 과연 무슨 차이죠? 그게 바로 체험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의 차이라는 거죠. 좀 이제 좀 느끼시겠나요? 겪은 건 같았어요. 닥친 상황, 환경은 같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다짐하는 거, 마음 먹은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까지 살면서 자기소개서를 뭐 써보셨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쓰는 자기소개서는 바로 뭘 했는지가 아니라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리더십에 대해서 당신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러면 보통 자기가 무슨 과대하고 어렸을 때 뭐 회장하고 반장하고 뭐 이런 거 있는 사람은 그거 나열하기 바쁘고요. 없는 사람은 나는 뭐 그런 거 안 해봤는데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장 뭐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뭐 요새 소위 리더십 있는 사람 반장하는 사람은 다 리더십 있는 사람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근데 마치 내가 이런 걸 해봤다. 나 회장이었어. 과대했었어. 네? 전교 회장이었어. 이런 이야기 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리더십을 보증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도대체 리더십은 무엇인지 내가 그런 리더 역할을 하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노라고 깨달았노라고 그걸 통해서 이걸 나는 알게 되었고 배웠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었노라고 얘기하는 그런 포인트가 바로 경험이 된다는 거죠.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체험에 얽매여 있는 생각인 거죠. 내가 뭘 했지? 별로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할 말도 없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살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인가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나는 의무부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정확한 올바른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뭘 겪었느냐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겪은 일에 대해서 나의 반응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화되고 깨닫고 느꼈는지 이런 걸 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면접에서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질문할 때 당신 뭘 해봤냐 라고 하면 뭘 했는지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겠어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유명 인사가 아니에요. 유명 인사하면 저 사람이 뭐 했을까 궁금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 사람이 무슨 가방을 샀나 궁금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뭘 했냐고 묻는 건 단지 뭘 했는지 뭘 겪었는지를 물어보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걸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렇죠? 그걸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성장했는지를 답하시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력이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뭘 배우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때 또 하나의 함정이 구체적으로 쓴다는 것을
아주 장황하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아닙니다. 간략하되 읽는 사람이 또 듣는 사람이 하고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저는 리더십이 강해요. 저는 책임감이 강해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구나. 저는 성실해요. 전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네. 라고 느끼게끔 하는 그런 포인트, 그런 글, 그런 면접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기 일대기를 기술하는 방법이 아닌, 그리고 원래 기존의 자기소개서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쓰는 줄 아셨던 거죠. 해당 지원자의 지원 동기, 소위 얘기해서 자네 우리 회사 왜 지원했나? 여러분들 만약에 LG전자라고 할게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지원한 사람에게 자네는 왜 LG전자도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에 지원했나? 안 물어봅니다. 자,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갈까요?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서울대를 지원하셨을 때 자네는 왜 다른 대학도 많은데 우리 서울대 지원했나? 이거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이라는 얘기는 안 드릴게요. 수도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학교라고 칩시다. 그럴 때 물어볼 수 있죠. 자네는 다른 좋은 대학도 많은데 왜 우리 대학에 지원했나? 그럴 때 뭐라고 하셔야 되죠? 점수가 이러면 될까요? 삼성전자에서는 자네는 왜 다른 회사가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 지원했나? 안 물어봐요. 근데 다른 기업은 물어볼 수 있죠. 2등, 3등, 4등 또는 10위권 밖에 그런 회사들은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자네는 대기업도 있는데 왜 우리 같은 조그만 회사 지원했나? 그렇죠? 삼성전자도 있는데 왜 우리 LG전자 지원했나?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삼성은 어렵잖아요. 대기업은 힘들어서요. 나 뽑아달라는 말 맞나요? 정말 없어 보이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저는 스스로 이렇게 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면접관들은 기분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뽑아달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의도는 뽑아달라는 말일 수 있겠으나 자기를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자기소개서의 여러 가지 질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걸 왜 물어보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는 거죠. 제 경험상 봤을 때. 그랬었을 때 내가 이곳에 왜 왔느냐.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당신은 받아들이고 있느냐. 당신이 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회사의 비전. 우리 회사는 무엇을 추구하는 회사고 어떤 일을 하는 일인지. 소위 얘기해서 실리만이 아니라 좀 명분. 이것이 다 인류까지 그러면 조금 그렇고요. 다른 사람에게 또 사회에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왔냐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즉석에서 갑자기 딱 떠올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지원 동기를 많은 분들이 그냥 계기인 줄 아세요. 아버지가 의사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하얀 가운 입고 막 아버지한테 사람들이 막 선생님 그러고 그죠? 닥터 하고 그 뭐 청진기 하고 막 이런 모습 보면 우리 아버지가 무슨 변태 아니라면 아버지 멋있어 보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연하게 나도 의사가 되면 좋겠다라든지 의사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거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자식이 나중에 커서 나도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그 직업을 갖겠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기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의사인 것이 내가 그 의사가 되어야 할 이유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계기와 이유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소위 얘기해서 왜 되려고 그래? 근데 많은 분들이 왜라는 질문에 계기만 얘기하고 끝나요. 내가 어떤 책을 보고 요새 뭐 드라마 보시면 많은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예전에 소위 뭐 김탁구 뭐 이런 제빵한 김탁구인가 그런 드라마 나왔더니 실제로 그 해에 제빵제가 쪽에 지원자가 늘었어요.
호텔리어라는 드라마가 있었을 때 실제로 호텔리어, 예, 많은 사람들이 호텔리어라는 말을 거의 안 썼을 때예요. 예. 그 드라마 보고서 나도 호텔리어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일 수 있겠으나 내가 그게 그 직업을 해야 될 이유냐 이거죠. 이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뭘 얘기하는 거냐? 실리. 그게 나한테 주는 실질적인 이익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초라해지죠. 바로 명분을 함께 말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이 나한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얘기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유와 계기를, 이게 한 20%? 한 이유가 80%. 양, 그리고 질적으로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유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을 바로 동기를 얘기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원 동기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기와 이유를 설명하는 거. 물론 이유가 더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지원 동기, 이거는 어떤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도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 있고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자기가 잘 얘기했다라고 착각을 하시고 사실 별 알맹이 없는 얘기를 자기는 한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당연히 자기가 지원한 그 분야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와 거기서 추가하고 있는 인재상은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요구하는 인재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예시를 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5년 동안 귀하가 성취한 일 중에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왜 그런지 얘기를 해야 되겠고, 무엇인지 얘기해야 되겠고, 또 그걸 성취하기 위해 귀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항목의 핵심은 뭘까요? 뭘 물어보기 위해서일까요? 바로 당신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라는 거겠죠. 즉, 당신의 가치관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도대체 무엇을 자기는 자랑할 수 있는지, 그죠? 나의 외모, 나의 긴 기럭지, 이런 것을 자랑할 수는 없겠죠. 그죠? 성취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랬었을 때, 보통 이런 거 할 때 많은 분들이 뭔가 소위 얘기해서 실적, 뭐 상을 받았다든지, 그죠? 장학금을 받았다든지, 꼭 이런 것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죄송하지만 너무 평범한, 그리고 별로 매력적인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예? 서울대 간 사람들끼리 자기가 어렸을 때 공부 잘했다고, 예? 자, 뭐 1등 했다는 얘기 하는 거, 그거 되게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이런 어떤 입사, NCS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비슷한 분들끼리 또 경쟁을 할 것이고, 그죠? 그럴 때 소위 얘기해서 이 자랑한다라는 건, 예, 결국 거듭 얘기하지만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예? 내가 그때 뭔가 대단한 걸 성취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체험, 겪은 바를 나열하는 게 아무 의미 없고요.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런 뿌듯함을 느꼈고, 나는 이러이러한 나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여긴다.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발 좀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 수상, 경력,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수상했다는 것만 얘기하시고 그것이 자기 자랑이라 할 것이 아니라 그 수상한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임무를 수행해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냐? 얘기하라. 뭘 물어보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예, 책임감. 그리고 어떤 문제를 바로, 예, 문제가 오자마자 그냥 바로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뭔가 자기가 마음먹은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증명하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예,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팩트는 짧게 간략하게 얘기하시고요. 그것에 대한 의미를 장황하는 뜻이 아니라, 예, 듣는 사람이, 예,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자세하게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개발 능력. 지금까지 이 위치에 오기 위해 수행해온 노력과 지원한 직무 분야의 성공을 위한 노력 및 계획을 기술하라라는 말. 어떤 것을 이렇게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사람인지, 그렇죠? 목표를 정확하게 이렇게 단계별로 세우고 그것을 이렇게 시행하는 사람과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지 뭐, 저거 참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사실 결과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목표 수행 능력, 목표 수립 능력, 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사실 조직이잖아요. 뛰어난 한 명의 대단한 능력자보다 어쩌면 뭐 능력은 거의 비슷할 텐데 다른 사람과 정말 이렇게 잘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팀워크를 해칠 만한 사람을 사실 어떤 조직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그랬을 때 그런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지, 또 신뢰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좀 증명하라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러이러한 어떤 주변에 나에 대한 어떤 반응이 이렇게 있었고 나 이걸 통해서 또 이런 걸 배우고 느꼈다라는, 그래서 이 사람은 신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어필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이해 능력. 우리 공단에 입사 지원한 동기,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본인의 역량과 결부해서 얘기하라는 말.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입사 지원한 동기는 두 가지죠. 내가 선택한 그 일의 가치, 또 자신에게 그 실리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실리는 뭐 대체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짧게 언급을 하시거나 아니면 간혹은 뭐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아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명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개인적인 목표, 그리고 내가 이 조직에 와서 또 함께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까지도 제시를 한다면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직의 중요성, 그리고 경험을 설명해 달라. 그렇죠? 학교 생활에서 느꼈던 그런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경험, 또 우리 공단 조직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단지 상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당신이 지원한 이곳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일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느냐. 역시 그 의미부여, 그런 어떤 고민과 성의를 증명하는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K라는 직원이 업무 관련으로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고객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문을 한다. 대화 중에 무엇이 도대체 문제일까? 또 어떻게 해결하면 될 수 있을지 한번 설명해 보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객 입장에서 어떤 사원과 상담을 할 때 답답했던 적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나는 이해가 안 됐을까? 일단 그 사람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없는 사람, 뭐 능력이 안 되든 성의가 없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은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를 못 맞춰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정도 설명하면 상대가 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면 뭐 알겠지라는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눈높이로 맞춰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것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안 좋은, 그렇죠? 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또 이렇게 좀 뭐랄까요, 꼼꼼하게 잘 설명하는 어떤 성의가 없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답을 딱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상황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모은 답안을 말씀드린 건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좀 분석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 윤리는 우리 제 10장에서 함께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요 본 교재에서 맨 뒤에 부록을 보시면 NCS 면접 실전 대책 및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 면접에 대한 앞부분의 내용 상식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좀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두 번째 NCS 기반 면접 평가 예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에 뭐 또 뒤에도 보시면 굉장히 아주 자세한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요 질문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체육이라는 과목 중고등학교 때 필기 시험도 있었겠지만 실기로 시험을 보신 적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혹시 뭐 축구나 농구나 뭐 배구나 뭐 이런 구기 종목을 또 이렇게 여러 사람과 함께 팀워크를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뭐 농구다 그러면은 뭐 레이업 슛, 뭐 자유투 이런 걸로 시험을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전 게임을 뭐 5분이나 10분을 한번 뭐 5대5든 뭐 반코트든 올코트든 주고서 해봐라. 예. 그런 경험을 해 보셨다면 우리가 이 면접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면접에서의 질문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실제로 뭐 농구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농구를 뭐 아까도 자유투나 뭐 레이업슛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전 게임을 해서 내가 점수를 보여받는다라고 생각하시다면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경험을 이렇게 되짚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자세를 하셨는지. 대체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골을 많이 갖고 공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슛을 많이 성공하고 그러면 점수가 많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전문가는요. 공을 패스하는 자세 또 공을 내가 딱 잡을 때 드리블을 할 때 딱 보면 어때요? 농구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소위 말해서 척하면 척하고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설령 내가 골을 넣긴 했는데 속된 말로 완전 개폼으로 어떻게 하다가 던졌는데 들어갔어. 이 골과 노골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슛 타이밍,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게임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능력들, 그렇죠? 어떤 곳이 비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뭐 안목 같은 거 이런 것을 전문가는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뭔가 그 실제 조개 내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또 그런 것이 나의 점수 받을 수 있는 채점 기준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시험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면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그 질문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 답을 듣고 싶어서일까요?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어쩌면 그 중에서 굉장히 악의적인 질문. 그 질문을 되돌려서 그 면접관한테 하더라도 그 질문을 대답하기가 좀 아주 곤란한 그런 질문도 사실 많아요. 그렇죠? 소위 얘기해서 무슨 뭐 수학 문제 풀듯이 답이 마이너스 2인데 이 친구가 마이너스 2라는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도 있으나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면접은요. 그런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거. 지식 테스트 같은 건 면접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미 뭐 앞에 다른 시험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되거나 걸러냈겠죠. 그러니까 면접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됨됨이, 물론 순간적인 어떤 그런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거 이런 것도 물론 볼 수 있겠으나 결국은 뭐 아나운서를 뽑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나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뭐 속된 말로 뭐 발음을 씹지 않고 뭐 떨지 않고 아니 좀 떠는 게 그게 잘못된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뽑는 입장이면 어떤 사람이 떨고 있는데 그게 막 목소리에 막 떨림이 묻어날 수 있잖아요. 목소리가 떨려. 그럼 막 감점을 막 10점, 20점 하나요? 그럴 것 같으세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떨었어 내가 막 이러면서. 그렇죠? 내가 막 발음을 씹었어. 내가 무슨 아나운서인가? 뭐 아나운서도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떤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 딱 보면 전문가가 알죠. 그렇죠? 뭐 중간에 속된 말로 뭐 약간 좀 씹었다고 해서 합격할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불합격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면접관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실 때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내가 준비하지 않은, 생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렇죠?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긴장하거나 그렇게 두려울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준비를
이런 질문을 내가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그런 것들을 모범적인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임하신다면 충분히 역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죠. 결국은 질문 자체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문서답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A를 물어봤는데 엉뚱 대답하는 그런 정치인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완전히 이해력이 딸리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또라이야, 뭐 바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내가 모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과연 그것 자체가 무조건 떨어지는 어떤 이유가 될까요? 그 내가 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내가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해서 때로는 그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자기 멋대로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대답을 하느니, 때로는 그 질문에 대한 의도 같은 것도, 또는 질문에 대한 것도 제가 이분 이렇게 제가 질문을 이해했는데 제가 잘 이해한 것인지요? 뭐라든지 제가 죄송하지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한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경험이 중요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면접에서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준비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 이해 능력 영역으로 넘어가서 상황 면접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뭐 공단의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뭐 이러이러한 것이다. 당신이 우리 공단의 대변인이라면 우리 공단의 비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인재상, 그렇죠?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원하는 이 공단은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나는 생각하는지, 단지 홈페이지에 나오는,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뻔한 답이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답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아주 황당한 답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좀 깊게 고민을 해봤냐, 그거를 어필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혹시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뽑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때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많은 조직에서 좋아할까요? 좋은 측면이죠. 좋은 성격이고요. 그런데 상사 입장에서는, 또 여러분들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친구는, 또 더군다나 막 구체적인 신뢰와 사례까지 막 얘기를 해서 자기 경험을 막 얘기를 했으면, 이 친구는 회사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끝까지, 그쵸? 시위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법정 소송 이런 것도 할 사람이구나,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분명히 조직에서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꾸며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 역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공단에서, 또 내가 지원하는 그 회사가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직원은 어떤 직원일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생각과 또 거기에 맞는 대답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험 면접에서 학교의 규칙, 제도 이런 것 중에서 불합리하다고 느껴본 경험이 있냐? 그리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점은 도대체 무엇이었고 왜 그랬냐? 근데 그 뒤에 있는 질문들을 보시면요,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려는 자신의 노력, 이것이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 실제로 거기에 대한 채점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점, 제일 높은 점수인 걸 보면 공동체 내의 규칙이나 규범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조직의 발전을 위해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관찰될 때 5점 만점 중에 5점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어때요? 뻔히, 아니 어쩌면 답이 정해져 있는 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외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어필해야 되는 거죠. 이 친구는
조직의 어떤 규칙이나 규범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수능할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요구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고 거기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이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록 2장에서 기록 기출 면접, 예상 면접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Q9을 볼까요? 9번째 질문을 보시면 혹시 지원한 곳 말고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뭐 이런 기출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이런 공단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순환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곳에 일하고 싶다 하더라도요. 그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몇 년 주기로 돕니다. 예. 제가 뭐 친한 친구 중에 뭐 기자라든지 또 이런 일도 많이 하는데 그 기자조차도 특별한 무슨 스포츠 기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처음에 뭐 국제부, 사회부 뭐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정도 연차가 됐을 때 이제 선택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순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젊은 날에 멘토였던 저희 인생에서의 스승이자 저의 선배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런 공단에 계시는데 굉장히 뭐 잘 나가시고 계세요. 아직도 높은 위치에도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옆에서 보다 보니까 알았죠. 승진할 때마다 항상 외부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할 때마다 항상 서울을 떠나서 대체로 지방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또 다시 돌아오시고 이런 것을 이렇게 반복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아신다면 이 9번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미 이런 시스템을 알고 있구나. 응?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 뭐 시키면 그냥 해야죠. 약간 이런 되게 못난 답이 아니라 나는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고 이런 것을 나는 하고 싶은데 이런 뭐 수란 근무라든지 또는 다른 곳에서의 발령이 나한테 또 이러이러한 나를 성장시키고 또 나를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 거는 나는 뭐 알고 있다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기출 질문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출 질문 6번째 어디까지 승진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글쎄요. 얘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동료에게 나는 최연소 사장이 될 거야. 그러면 속된 말로 정말 재수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너 다 제끼고 심지어 지금 과장, 부장 이런 사람들 내가 다 제끼고 내가 당신들 위에 올라갈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면접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사장까지 하고 싶다면 그냥 어떻게든 그죠? 젖은 낙엽처럼 오랫동안 버티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 물론 그게 대답하는 사람 없겠으나 어떤 회사 생활의 어떤 그 자세가 다르겠죠. 목표가 높으면 소위 얘기해서 주인 의식이 있고 또 내가 그냥 월급쟁이 그냥 주어지는 일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책임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하겠구나, 잘 하겠구나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주택보증에서의 1번 기출문제 보시면 본인이 생각하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뭐냐? 뭐 이런 얘기. 저는 참고로 이거 민영화라는 그 키워드가 좀 떠올랐었어요.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또 저만큼 산을 좋아하셨던 제 또 어떤 멘토 중에 한 분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한테 굉장히 큰 감명이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또 맞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설악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어딘지 아세요? 대청봉이라고 하죠. 자, 그 대청봉 바로 밑에 있는 그 산장에 공중전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사실 최근에 뭐 몇 년 사이에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제 기억에 있었어요.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자, 그 선을 누가 깔았고 왜 깔았겠냐는 거죠. 정말
수익적인 측면으로 보면 1년에 과연 거기서 발생되는 그 통화로 인한 소위 그 수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분명히 거의 뭐 손해보는 일이었겠죠. 그렇죠?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저기 정말 궁벽진 그런 어떤 시골에 있는 몇 세대 안 되는 그 마을에 과연 정말 수익적인 소위 말해서 전기를 팔아먹기 위해서라면 그 선을 안 까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민영화에 대해서 좋은 점은 물론 당연히 있죠. 그럼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렇죠? 뭐 더 효율적이라든지 뭐 경쟁 뭐 다 좋은데 그런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또 아무튼 또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NCS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얘기를 할 때 특히 단점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어떤 다른 전체를 위한 가치라든지 소수를 위한 그렇지만 그것이 단지 경제적인 이윤 창출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가치에 대한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 이런 대답을 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시험 준비를 하셨거나 또 어떤 직장을 다녔던 경험이 있으시면 그럼 그 직장 왜 그만뒀느냐 또 그 시험에 대한 미련은 더 없느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것도 그냥 단지 궁금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그 시험이 뭐 내가 그때 그 시험을 괜히 뭐 준비했던 것 같다. 그거 되게 없어 보이는 말이겠죠. 그러나 나는 그 시험을 계속 준비할 마음이 있다라든지 또는 마음이 아직은 미련이 있다. 이걸 어필을 하면 이것도 역시 나를 뽑아달라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미. 내가 그때는 이런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결과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만 또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내가 깨달았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도 분명히 좋은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어쨌거나 나는 지금 선택한 이 선택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다른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필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점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김기현 목사의 경우 장점을 찾는 거 자신의 장점 보통 100가지 이상을 찾아라. 그런 경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그냥 뻔한 장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장점에 대한 역시 의미 부여 그리고 또 하나는 단점에 대한 발견도 중요한 거죠. 누구나에게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 또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어떤 것에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 단점은 뒤집으면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 장점도 뒤집으면 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단점을 어필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우유부단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유부단하면 장점은 될 수 없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우유부단할까요? 되게 신중한 사람이 우유부단하죠. 그러면 결국 나는 우유부단한 얘기를 좀 간혹 듣는데 그것은 좀 정말 신중하려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다. 근데 그러니까 난 좋아요. 이렇게 살려요가 아니라 그렇지만 때로는 중요한 결정은 또 신속하게 내려야 된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보통 어떤 결정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제가 느꼈다.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그 정보를 많이 구해서 빠른 판단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렇게 해왔노라고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어때요? 그 단점을 통해 자기가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도 어필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잘 자기를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점을 갖고 있으면서 단점 때문에 장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단점을 또 극복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자기 단점을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어필할 수 있겠고요.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결국 나를 어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단순한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나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악의적인 것 같고 짓궂은 것 같은 질문에서도 그런 의미를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능력에서 대인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럴 때 권해드리고 싶은 책과 내용이 있는데요. 긍정적 성격 프로파일이라는 책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소위 그 DISC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그걸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는 책이었었어요. 제가 그 책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러지? 이해할 수가 없어.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도 자기가 잘 용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저라면 이 경험, 이 독서 체험과 이걸 통해서 제가 변화된 그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즉, 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보이는 반응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성격대로 어떤 것에 반응을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왜 저러지? 저 사람 좀 무서워. 좀 속된 말로 좀 또라이야. 싸가지가 없어. 좀 너무 이상해.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저는 그 책을 보고 또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게 옳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면서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이해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큰 문제가 없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제일 힘들게도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잘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어필이 아니라 내가 그걸 때로는 시행착오를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도 받았지만 그것이 현재 내가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었노라 이런 것들을 어필하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여러분들 멋지게 보이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맛보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NCS를 좀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에 1강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